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예전에는 새까맣기만 하던 머리카락도 이제는 새하얗게 변했고 쪼글쪼글 주름진 손을 바라볼 때면 흘러간 세월이 새삼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저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제게는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었고 아버지는 하루도 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에 거나하게 취한 아버지가 집안 물건을 부수고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들으며 자란 어린 시절은 정말이지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그런 저의 유일한 안식처는 언니였습니다. 저와 딱 5살 차이가 났던 언니는 아버지가 행패를 부리면 조용히 절 끌어안아줬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게끔 귀를 막아주기도 했어요. 영수가 잠깐만 귀 막고 있자. 이렇게 귀 막고 있으면 금방 끝날 거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언니가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겁에 질려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언니가 괜찮다는 말 한마디를 해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술 취한 목소리,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도 싫었지만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바로 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영희야, 영수가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야 하는데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엄마, 그냥 아빠 두고 우리끼리 도망가요. 네? 아버지를 두고 도망을 가자던 언니의 말에 어머니는 아버지도 불쌍한 사람이라며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셨던 어머니는 정확히 몇 개월 후 집을 나가셨어요. 새벽녘에 어머니가 문을 닫고 나가시는 모습이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날 새벽 이후 저와 언니는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후 집안은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주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나중에는 술에 잔뜩 취해서 저희에게 술을 사오라는 등 어서 술과 함께 먹을 안주를 만들어 오라는 등의 명령을 하기도 했죠.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저와 언니는 가끔 집을 나가버린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언니, 엄마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어떻게 우리만 두고 그렇게 떠나버릴 수가 있어? 엄마 미워. 영수가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야. 엄만 우릴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동안 집을 떠나신 거야. 언젠가 엄마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언니랑 잘 지내고 있으면 돼. 그때까지 영숙이는 언니가 지켜줄게.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보고 아는 척을 하며 대문 앞까지 달려나와 그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아저씨는 아버지에게 언니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밝은 표정으로 안방에 들어가 언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얘가 제 큰딸입니다. 올해 10살이에요.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똑부러지고 집안일도 잘해서 쓸모가 있을 겁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 언니는 겁을 먹은 것 같았고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던 저는 후다닥 달려가 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옆에 서 있는 아저씨와 아줌마의 눈치를 슬쩍 보며 언니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저분 집에서 일을 하게 될 거다. 저기서 일하면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고 편안한 곳에서 잠도 잘 수 있어. 싫어요. 전 안 갈래요. 갈 거면 영숙이도 데리고 갈 거예요. 싫다니? 여자애들은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서 사회를 배워놓는 게 훨씬 도움이 돼. 그리고 영숙이는 아직 어리니까 너 혼자 보내려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보내겠다고 하는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자, 아무튼 빨리 방에 들어가 짐 싸갖고 나오느라. 아버지는 한치의 죄책감조차 없는 당당한 얼굴로 언니에게 다른 집으로 일을 하러 가라고 말했습니다. 언니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고 저는 언니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큰 소리로 울었어요. 언니, 가지마. 나 지켜준다며. 엄마가 우리 데리러 올 때까지 내 옆에 있어주겠다면서. 영수가, 언니는 지금 돈 벌러 가는 거야. 절대로 영숙이 두고 다른 곳으로 영영 가버리는 거 아니야. 언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영숙이 맛있는 거 사주러 올게. 그러니까 울지 말고 씩씩하게 언니 기다리고 있어. 밥도 잘 챙겨 먹고. 언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울지 말고 씩씩하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떼어내고는 방에서 짐을 싼 뒤 아저씨와 아줌마를 따라 나섰어요. 언니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큰 소리로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세 돌아오겠다던 언니는 그날 이후 전화도 편지도 없었고 흔한 안부조차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집에 일을 하러 간 게 맞는지 혹시 안 좋은 일을 당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언니도 엄마도 그 어디에 기댈 곳 없이 저는 그렇게 아버지와 둘이서 함께 살았습니다. 딱 하나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아버지의 지독한 주사였어요. 저는 이 지긋지긋한 불행을 딱 20살이 될 때까지만 견뎌내자고 다짐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불행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아버지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이제 전 집을 나갈 거예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네가 이 집을 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고작 20살밖에 안 된 녀석이. 누가 너 같은 거 일자리라도 주겠다고 하든? 더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여태까지 참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 이제 아버지 얼굴 안 보고 살 겁니다. 내 인생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살려고요, 이제. 이 아비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없는 셈 치고 살겠다고? 천년을 끊고 살겠다는 소리냐? 아버지는 한 번도 저한테 아버지다운 아버지였던 적 없었으니까 2년 끊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할 말 없으시죠? 그래. 천년을 끊고 살든가 말든가 이젠 네 인생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아버지의 대답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무작정 친구가 살고 있는 서울로 갔고 운 좋게 공장에 취업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일하던 작업장의 바로 맞은편에서 일을 하던 그 사람은 늘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항상 주변 사람을 도우며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직원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고 저 또한 남편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우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와서 우산을 건네더라고요. 우산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비 온다고 했었거든요. 저녁까지 온다고 하니까 그거 들고 가세요. 네? 그럼 그쪽은 집에 어떻게 가시려고요? 저는 비 좀 맞아도 괜찮아요. 참고로 우산은 안 돌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남편은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다 싶었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선뜻 우산을 건네줄 수 있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알고 보니 그는 저보다 5살 많은 사람이었고 저와 같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상처와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마음을 보듬어주기에 충분했어요.
이렇게 참 많이 닮아있던 저희 두 사람은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난 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을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던 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꾸 여린 손가락을 꼬물거리며 우렁찬 울음소리로 아들이 세상의 빛을 본 순간 모든 기쁨이 제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남편과 전 아이를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같은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말이죠. 남편과 저는 밤낮 없이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들을 쌓아갔어요. 하지만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던 이 행복은 아들이 딱 14살이 되던 무렵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그해 여름, 남편은 빗길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로 남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겨우 이성을 붙잡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도 저는 마음속으로 아닐 거라고, 아니어야만 한다고 현실을 부정하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후 병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남편의 모습을 마주한 전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자. 여기 춥잖아.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아무리 울고 소리를 질러도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차가워진 남편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는 것, 그리고 옆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꼭 껴안고 다독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울어서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남편도 서로 가족과 교류가 없었기에 장례식장은 남편의 지인들로만 가득했어요. 그래도 가는 길만큼은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 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저는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살았다기보다는 버텨냈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아들은 절 지탱하는 유일한 존재였고 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바르게 자라줬어요. 일찍 철이 든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래 친구들처럼 철없이 떼도 쓰고 겉멋도 부리고 해야 하는데 싶은 마음에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학업에 열중해 좋은 성적을 받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최종 합격했을 때 눈물이 나더군요. 축하해 건호야. 너 예전부터 이 회사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 회사가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우리 아들을 다 뽑아주고. 참 잘됐다. 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키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머니한테 더 잘할게요. 나한테 잘할 게 뭐 있니? 지금처럼만 하면 되는 거지. 난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커준 것만으로 감사해. 그래도 전부 다 내 덕분이라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들. 저한테 잘하겠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들 하나 잘 키워놓으니 열아들 부럽지 않았습니다. 30대가 되어도 집을 떠나지 않고 저와 함께 살았고 받은 월급은 대부분 저축하면서 절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 건호야.
넌 열심히 돈 벌어서 계속 엄마한테만 쓰는 것 같은데 너한테도 좀 투자하고 그래. 옷도 좀 사 입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가방도 사고 그런다고 하더라. 어디냐, 저기 해외로 여행도 좀 다니고. 너 차도 사고 싶어 했잖아. 이참에 차도 바꾸고 좀 그래. 에이, 어머니, 저 그런 거에 관심 없는 거 잘 아시면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치 부리기 쉬워져서 애초에 저한테는 투자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전 저축하고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어머니 화장품 하나 더 사드리는 게 훨씬 더 즐거워요. 아, 맞다, 어머니. 이번 기회에 지갑 바꿔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질 좋은 걸로다가 바꿔드릴게요. 값비싼 명품도 괜찮고요. 어머니 지갑 많이 낡았어요. 때도 많이 타고 해지기도 많이 해졌고. 이번에 어머니 생신 선물로 하나 해드릴까요? 아, 무슨 명품이야, 명품은. 명품 그거 순 이쁘지도 않고 실용성도 없고 가격만 비싸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 지갑 안 바꿔줘도 돼. 괜찮아. 아직 10년은 쓸만해. 봐봐. 아직 돈도 이렇게 잘 들어가는걸. 구멍난 것도 없고 물건은 아껴 쓰면서 길게 쓸수록 좋은 거야. 아휴, 어지간하면 바꾸시지. 진짜 많이 낡았는데. 우리 어머니 고집도 정말 대단하시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 아들에게 딱히 해준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아들은 뭐든 저한테 해주려고 했고 이미 넘치도록 받고 있는데도 더 해주려고 했어요. 나중에는 너무 받기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허전한 빈자리를 아들이 채워주는 것만 같아 든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벼랑간 제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이번 휴가 때는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싶어요. 해외여행? 그거 괜찮지. 어디로 갈 생각인데? 계획은 다 정해놨니? 라오스요. 거기가 볼 것도 많고 또 유명한 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트레킹도 하고 관광도 하면서 좋은 시간 좀 보내려고 해요. 어머니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애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번에는 친구들이랑 갔다 오고 괜찮다 싶으면 다음번에는 같이 가요, 어머니. 아휴, 우리 아들. 그런 부분에서까지 엄마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 다녀오는 거 좋지. 안 그래도 너는 언제쯤 쉬려나 하고 걱정했었는데 잘 됐네.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러 갔다 와. 저는 아들이 여행을 간다는 말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어요. 회사에 들어간 이후 아들은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었거든요. 남들 다 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라오스에 다녀오겠다는 아들의 말이 더 반갑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흔쾌히 잘 다녀오라고 대답해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아주 기분 나쁘고 불쾌한 꿈을 꿨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제 곁에서 멀어지면서 제게 손을 흔드는 꿈이었죠. 아들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어봐도 아무 대답 없이 손만 흔들었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기분 나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더군요. 사는 동안 이렇게 불쾌한 꿈은 처음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들이 여행을 가는 날 이런 꿈을 꾸다니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에 찝찝함과 불안함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굳이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큰맘 먹고 기분 좋게 여행을 떠나는 날인데 얼굴에 불안한 기색을 띠면 아들도 마음 편히 여행을 다녀오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우리 아들 모처럼 떠나는 여행인데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고 와. 해외는 물 많이 탄다고 하던데 두드러기 같은 거 올라오지 않도록 관리 잘하고 한국 음식이랑 외국 음식은 또 다르니 음식도 항상 조심하고 또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은 지갑이나 여권 같은 것도 쉽게 도둑 맞는다고 하니까 항상 간수 잘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 지금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 된 기분이에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도 조심해서 잘 먹을 거고 물건 간수도 똑바로 하고 다닐 테니까. 사진도 많이 많이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도착하면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아들은 라오스에 도착한 후에도 제가 걱정하지 않게끔 자주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사진 속에서 밝게 웃고 있는 아들을 보며 내심 안심할 수 있었죠. 꿈은 꿈일 뿐이구나. 괜히 걱정했네 싶은 생각도 들면서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제가 걱정을 하기 전에 아들이 알아서 연락을 잘 해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아들이 여행을 간 지 이틀째 되던 날 새벽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저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늦은 새벽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아들이었지만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들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아들 친구의 목소리는 깜짝 놀랄 정도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모, 어떡해요? 건호가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는 또 왜 그러고?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건호한테 무슨 일 생긴 거니? 산악 트레킹을 하다가 정상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뒤의 말은 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은 채로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전화로 내용을 듣고서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군요. 저는 이 상황조차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일어나라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볼을 꼬집기도 했어요. 하지만 고스란히 통증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산에서 실족한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들의 죽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몸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인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날부터 시작해서 장례를 치르고 발인을 할 때까지 어떤 정신으로 버텨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밝게 웃는 영정사진을 보면서 울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관을 보면서 또 울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무척이나 원망스럽더군요. 아들을 보낸 후 몇 달 동안 저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어요.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서 식사를 건너뛰는 날이 많았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들의 방은 치우지도 못한 채 그대로 두었고 그 방에서 머물며 방 밖으로 나오는 시간은 하루 중 고작 몇 시간에 불과했어요.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 시간이 흘러도 아들의 부재만큼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매일 아들이 있는 공동묘지를 찾았어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이죠. 가서 하염없이 아들의 묘지 앞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움을 토해내고 묘지 근처에 있는 잡초를 정리해주고 그러다 해가 질 것 같으면 아들에게 내일 또 오겠다는 인사를 건네며 내려오고 그것이 저의 하루 일상이었습니다. 지인들은 저를 보며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걸 알면서도 저는 아들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아들이 덮던 이불 그리고 아들이 입던 옷에서 아들 냄새가 점점 옅어져 가는 것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 짓곤 했죠. 차라리 아들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옆은 외로울 테니 그 옆에 외롭지 않게 있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처음으로 꿈속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아들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게 찾아와 줬어요.
하얀 옷을 입고 평온한 얼굴을 한 채로 말이죠.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없이 아들의 볼을 쓰다듬자 아들은 잔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놈아, 엄마 꿈에 자주 좀 나와주지. 어떻게 이제야 찾아올 수가 있어. 엄마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엄마가 보고 싶지도 않았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요. 어머니, 부탁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제 어머니가 절 잊고 어머니의 일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엄마가 어떻게 널 잊겠어, 건호야. 매일 네가 보고 싶어서 울고 네 옷 냄새를 맡으면서 또 울고. 엄마도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전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이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힘들어하시지 않게 꿈에도 자주 찾아올게요. 정말 잘 지내는 거 맞지? 엄마 꿈에도 자주 나와줄 거지? 건호야, 우리 아들.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럼요. 정말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꿈에도 자주 찾아올게요. 많이 사랑해요, 어머니. 그날 저는 꿈에서 깨어나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저 자신에 대해 반성도 하게 됐어요. 이승에 남아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 과정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충분히 힘들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묘를 찾던 것을 2달에 한 번 찾아가는 것으로 줄였고 아들의 옷들과 사용하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태워야 할 것들은 태우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늘에서 아들이 절 지켜보고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들의 일주기가 되던 날, 저는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들과 꽃을 준비해 묘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진도 붙여놓고 꽃다발도 이쁜 걸로다가 장식해놓고 하던데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1주년을 맞이해 아들의 산소에 꽃다발을 놓아주기 위해 그날 처음으로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작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꽃집 사장은 제 아들의 또래로 보이는 여자 사장님이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절 반겨줬습니다. 보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밝은 미소와 목소리에 순간 슬퍼지려던 기분도 싹 가시는 듯한 기분이 느껴지더군요. 어서 오세요. 원하시는 꽃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드릴게요. 화분도 있으니까 천천히 둘러보셔도 돼요. 뭐 따로 찾으시는 거 있으실까요? 저 혹시 성묘용 꽃다발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 기일이라 산소에다가 예쁜 꽃다발을 하나 놔두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꽃다발 같은 건 한 번도 안 사봐서. 아, 그러셨구나. 요즘은 국화꽃만 놔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쁜 꽃을 섞어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예쁘게 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꽃집 사장님은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 제품에 안겨줬습니다. 확실히 국화꽃만 있는 것보다 색색깔 아름다운 꽃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으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방긋 웃으며 하늘에서 아들도 이 꽃을 보고 좋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별거 아닌 한마디일 뿐인데 그저 사장이 손님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뿐인데 이상하게 아들이 좋아할 거라는 말이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꾸준히 그 꽃집에 들렀습니다. 꽃다발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식물을 사러 가기도 하고 그냥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들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희한하게 밝은 낯의 꽃집 여사장님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같았고 워낙에 말을 잘해서 대화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슬픔을 꾹 삼키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식물도 보고 대화도 나누니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꽃집 사장님과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됐어요. 해마다 아들이 떠난 날이 돌아오면 꼭 거기서 꽃다발을 사가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떠난 지 딱 10년째 되던 해. 저는 여느 때처럼 꽃다발을 사러 꽃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카운터에 익숙한 여자 사장님이 아니라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바뀐 건가 싶은 생각에 당황스러워하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남자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여기 꽃집 주인이 제 아내인데 엊그제 차량 접촉사고가 좀 나서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 당분간은 제가 가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지금 내가 여기 10년째 오고 있는데 익숙한 여사장님이 안 보여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바뀐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이 가게에 10년째 단골 손님이셨군요. 그러면 놀라실 수 있죠. 자, 어떤 거 사러 오셨어요? 저희 와이프도 꽃을 잘 알지만 저도 꽃과 식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만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척척 다 찾아드리고 만들어 드릴게요. 아들 산소에 놓을 꽃다발을 사러 왔어요. 내가 10년째 같은 디자인의 꽃다발만 사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하, 똑같이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빨리 만들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남자 사장님은 활짝 웃으며 금세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 있다고 말한 것이 허풍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사장님보다 더 꽃다발을 잘 만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예쁘게 만들어진 꽃다발을 품에 안고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 사장님이 뜬금없이 제 지갑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갑이 많이 낡고 해져서 그거 보고 놀란 건가 싶어 민망하지 않게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제 지갑이 많이 낡았죠? 이런 거 쓰고 있는 거 보면 완전 구두쇠 같아 보일 텐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갑이라 이렇게 보풀도 다 일어나고 때가 탈 대로 타도 쉽게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요. 너무 낡아서 놀란 게 아니라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이 또 있구나 싶어서 놀란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갑이랑 똑같은 디자인의 지갑이라서 좀 놀랐어요. 어머니 지갑이 좀 많이 낡으셨는데 무늬도 디자인도 같은 거 쓰고 계시는 분은 처음 봐서요. 저희 어머니도 지갑 바꿉시다. 좋은 지갑으로 바꿔드릴게요 해도 끝까지 안 바꾸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쓰고 있는 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되다니 좀 신기하네요. 그래요? 어머니께서 이거랑 똑같은 지갑을 쓰고 계신다고요? 잘못 본 거 아니고요? 네, 말도 마세요. 어찌나 낡았는지 아주 때가 타서 까매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 뜯어져서 곧 구멍이 날 것 같더라니까요. 바꿔준다고 해도 말도 안 들으세요. 워낙에 고집이 세신 분이라. 자, 여기 계산 다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낡은 지갑은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기 전 어머니가 저와 언니에게 직접 만들어주신 지갑이었거든요.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갑이었기 때문에 낡고 해지고 보풀하기가 잔뜩 올라와도 아들이 바꿔준다고 해도 바꾸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꾸준히 써온 것이었는데 이것과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에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더라고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과 같은 지갑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설마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킨 다음 애써 웃음을 띠며 계산 후 꽃다발을 안아들고 나왔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같은 디자인 하나쯤은 있을 수 있다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자고 계속해서 다짐했지만
한번 생긴 만약, 설마라는 생각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다녀왔다가 빠르게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 날부터 꽃집에 꾸준히 얼굴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익히고 가까워져서 같은 디자인의 지갑을 쓰고 있다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듣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무렵 저는 남자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어머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 사장님,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저번에 우리 처음 봤을 때 내 지갑이랑 어머니가 쓰고 있는 지갑이랑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그랬었잖아요. 어머니가 그 지갑을 어디서 샀는지 말해준 적은 없어요? 뭐 이를테면 어머니에게 받았다거나. 저도 그게 궁금해서 예전에 어머니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딱히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 친한 친구분한테 선물로 받으신 건가 생각했어요. 특별한 사람한테 받은 선물은 쉽게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실 이 지갑이 아주 특별한 지갑이거든요. 여태 살면서 나랑 같은 지갑을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같은 걸 쓰고 있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어머니께 꼭 다시 한번 여쭤보고 답변 들어오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꽃집을 나와 아들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잡초를 정리할 시기이기도 했고 10주기에 두고 왔던 꽃다발을 갈아줄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아들의 산소를 다녀오는 길에 마침 문을 닫고 퇴근하는 남자 사장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다른 사람을 몰래 뒤쫓아가는 행동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마음속에 드는 의문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곧장 발걸음을 돌릴 생각으로 저는 그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조용히 뒤따라갔어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를 걸었을까. 그의 발걸음은 녹이 잔뜩 쓸어버린 녹색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집안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사장님은 자연스럽게 그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노인은 걸음걸이가 아주 불편해 보였어요. 걸음이 느렸고 또 절뚝거리기도 했습니다. 전봇대 뒤에서 모습을 지켜보던 전 뭔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언니가 지금쯤 살아있다면 7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것이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면 충분히 걸음걸이에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머리도 하얗게 샜을 수 있을 것이고 저 노인의 모습은 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법한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500만 명이 넘는데 이 넓디 넓은 대한민국 땅에서 몇십 년 전 잃어버린 내 가족을 찾는다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이 확률이 낮은 일이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기도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감정을 겨우 누른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결국 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자 사장님이 말한 것도 계속 마음에 걸렸고 또 그 노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싶었어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다음 날 꽃집을 찾아가 남자 사장님에게 어제 일을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제가 꽃집에 다시 찾아가니 남자 사장님은 절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오늘 마침 신상식물들이 몇 개 들어왔거든요.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뭐 사러 온 건 아니고 사장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네? 저한테 할 말이요? 사실은 어제 오후에 사장님 퇴근길을 몰래 따라갔었어요.
당연히 실례인 행동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장님한테 어머니가 나랑 같은 지갑을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이 계속 복잡하더라고요. 이 지갑은 제가 어릴 적 저희 어머니가 언니랑 저한테 직접 만들어주신 지갑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어제 집 앞까지 따라가게 됐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 그러셨군요. 일단 충분히 그러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집안에서 나온 어르신은 저희 어머니세요. 이제는 7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최근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극초기 단계라 아직까지 정신이나 기억력 같은 건 또렷하세요. 치매를 진단받으신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대신 걷는 게 좀 불편하셔서 그렇지. 아, 그러고 보니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잃어버린 여동생의 얼굴을 보고 가시는 것이 소원이라고. 남자 사장님의 어머니에게 잃어버린 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저 아래로 쿵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 고스란히 울릴 정도였죠.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킨 후 사장님에게 물었어요. 저 사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니의 고향이 어디인지 알아요? 태어난 곳 말이에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강원도 춘천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나도 강원도 춘천 사람이에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혹시 불편하지만 않으면 오늘 사장님의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남자 사장님은 살짝 당황스러운 눈치였지만 제 간절한 목소리에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꽃집 문을 조금 일찍 닫고서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했습니다. 어제 본 노인이 진짜 언니라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과 함께 혹시나 언니가 아니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자 사장님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어제 먼 발치에서 봤던 노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고 살짝 웃다가 이내 제게로 시선을 돌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어머니를 뵙고 싶어하는 손님이 계셔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나를?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셔서요. 제가 자리 비켜드릴 테니까 두 분이서 편하게 대화하세요. 남자 사장님은 저희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그 공간은 그저 어색한 정막만이 맴돌았어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은 산더미 같은데 막상 이야기를 꺼내려고 보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한참 동안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던 저는 겨우 용기를 내어 입을 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고향이 어딘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 고향이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변두리 시골 동네예요. 10살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죠.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영희라고 해요. 그럼 혹시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하나가 있지요. 딱 10살 때 헤어졌는데 그때 여동생 나이가 5살이었으니 지금쯤 70이 되었겠네요. 세월도 참 빠르지. 이제는 서로 얼굴을 본다고 해도 알아볼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드님께서 말하길 저랑 똑같은 지갑을 쓰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무늬도 모양새도 똑같은 지갑이요. 이 지갑은 저한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갑이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한테 지갑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 지갑이랑 똑같은 지갑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노인은 몸을 일으켜 방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방 안에서 나와 제게 본인의 지갑을 보여줬습니다. 그 지갑을 보고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노인은 그토록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살아생전 만나지는 못해도 어디에선가 건강하게 잘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빌었던 오래전 생리별한 저희 언니가 맞았습니다. 이름도 고향도 잃어버린 여동생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쓰고 있는 지갑까지 전부 다 저희 언니와 일치했어요. 저는 결국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한 채 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니, 나 못 알아보겠어? 나 영숙이야. 나 5살, 언니 10살 때 헤어졌던 언니 친동생 영숙이.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있고 엄마는 집 나갔고. 이 지갑 엄마가 우리 둘한테 만들어준 거잖아. 기억나? 영숙이? 내 동생 영숙이? 진짜 네가 영숙이야? 응, 맞아. 나 영숙이야, 언니. 하나밖에 없는 언니 동생 영숙이. 세상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언니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어루만지다 이내 눈물을 터뜨리며 절 확 끌어안았어요. 저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그리움을 토해내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어릴 때 아버지 때문에 다른 집에 식모로 팔려가면서 난 춘천을 떠나 아예 다른 집으로 가게 됐어. 너무 겁이 나더라. 이곳에서 죽는 건 아닐까, 험한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야.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 날 데리고 간 사장님의 배려로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었고,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잠자는 것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었어. 그 이후로 잘 지냈었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분들 덕분에 대학도 무사히 갈 수 있었어. 그리고 24살까지 그 집에서 지내다가 나오게 됐지. 그분들이 챙겨주신 월급 덕분에 작지만 집도 구할 수 있었고, 직장 생활도 하다가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외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 영숙이, 넌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난 20살 될 때까지 아버지랑 살다가 20살 돼서 집 나와 공장 들어가서 일했어. 지역도 옮겼고, 그러다가 남편 만나 결혼해서 아들 낳고 살았는데, 남편은 아들 중학교 1학년 되던 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10년 전에 해외로 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어.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나 참 박복하게 살았지. 고생 많이 하며 살았네, 우리 영숙이. 언니가 진작에 널 찾았어야 했는데 언니가 미안해. 늙어서 쭈글쭈글해진 언니의 손, 주름살이 선명히 생겨버린 언니의 얼굴, 하얗게 백발이 되어버린 언니의 머리,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무심히 흘러버린 세월의 흔적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언니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30살쯤 집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 혹시나 가면 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어렸을 땐 용기도 없고 사정도 안 됐으니까 찾아가지 못했었거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살던 집에는 다른 분이 살고 있었어. 그분은 우리 마을에 오래 살았던 분이라 날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그분한테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느냐 물었더니 간경화로 고생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 우리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렇게 가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 그리고 너는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는데 그분도 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 정신이 또렷할 때 널 만나고 싶었어. 그 소원을 이렇게 다 늙어서야 이루게 됐네.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언니를 다시 만나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예상조차 못했어.
그리고 몇 년 전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 그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리러 왔다고 나한테 말을 해주더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어머니는 그때 집을 나간 후 다른 사람이랑 재혼을 하셨대.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은 재혼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편지를 남기셨다는 거야. 날 찾아온 사람이 그걸 나에게 전해주더라. 그 편지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두고 도망쳐야 했던 상황, 그리고 그때부터 늘 우리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 마음속으로 늘 궁금해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눈시울이 확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언니는 방 안에 들어가 어머니의 편지를 들고 나오면서 그걸 제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본 편지지는 세월의 흐름 때문에 색이 많이 발해 있었지만 어머니의 글씨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안에는 그 당시에는 우리 자매를 지킬 힘조차 없었다는 내용과 함께 살아있을 적 단 한 번도 우리 자매를 잊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 어디서 어떻게 살든 간에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이 편지가 전해진다면 정말 미안했다고, 그리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꼭 쥔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고 산 거라면 마냥 저희를 두고 떠나서 불행하게 지낸 것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선산에 묻혀 계신다고 하더라. 주소까지 다 알려주고 갔어. 다음에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어머니한테 우리 만났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말해드리자.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후회도 밀려왔어요. 이렇게 만날 줄 알았더라면 한 번쯤은 찾아보려는 노력이라도 해볼걸. 요즘은 DNA로도 사람을 찾는다고 하던데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볼걸. 아니면 방송 출연이라도 좀 해볼걸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그리운 언니를 만나게 됐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이후 언니와 저는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연락하면서 자주 만났습니다. 언니가 절 찾아오기보단 제가 언니를 주로 찾아갔어요. 언니가 거동이 불편하기도 하고 극초기이긴 하지만 치매를 앓고 있기도 했기에 제가 언니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했거든요. 이제는 조카와 조카 며느리가 된 꽃집 사장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꽃집에 찾아가서 언니의 치매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센터도 추천해 줬어요. 여기 사거리 앞에 보면 노인 치매센터가 있을 거야. 거기 선생님들이 아주 실력이 좋아. 싹싹하기도 하고 내 친구들 중에 몇몇이 치매를 앓고 있는데 다들 거기 다니고 있더라고. 나도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 기억이 흐려질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마음에 정보를 받아놨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잘 쓰이네. 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 극초기 단계이시고 기억력도 정신도 또렷하신데 센터에서 받아주실까요? 치매 경중이 어딨어. 진단을 받은 거면 그날부터 치매 환자인 거지. 치매는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를 해주는 게 좋아. 이미 생긴 게 없어지지는 않을 테지만 기억이 지워지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엄마 모시고 한번 가봐. 감사합니다, 이모. 이렇게 또 도움을 받게 되네요. 제 삶은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늘 혼자 가던 아들의 산소에 이제는 언니와 조카가 함께 가주곤 합니다. 혼자 산을 오르는 길은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함께라서 든든하더군요. 언니와 조카는 아무렇지 않게 아들의 산소에 듬성듬성 자라있는 풀을 뽑아주기도 하고 군데군데 술을 뿌려주기도 했습니다.
살아생전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편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죠. 우리 조카야,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지? 그러니 하늘에서 괜히 엄마 걱정하지 말고 맘 편히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이모랑 엄마랑 우애 좋게 지내고 있다. 때 되면 갈 테니 하늘에서 만나면 반가워해다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카, 언니와 함께 어머니의 산소에도 다녀왔습니다. 어릴 적 집 나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래도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되려 산소 앞에서 밝게 웃으며 하늘에서 편히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정보도 알 수 없었고 생사 여부조차 몰랐던 언니를 이렇게 기적처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언니는 단 한순간도 저의 하루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치 떨어져 있던 세월만큼 꼭 붙어있자 하는 것처럼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크고 앞으로도 이 크기가 줄어들 일은 없을 테지만 제 인생의 빈자리를 언니가 채워줌으로써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들이 제게 새로운 의미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게 허락되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뒤늦게야 찾아온 어마어마한 행복을 이제는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동생으로서, 누군가의 이모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저의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일상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